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월 달 전국연합 학력평가. 자, 우선 4번 문제 봐야 되고요. 자, 과학자 보면은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와 그 결과가 인류의 복지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윤리 준수한다.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적 책임. 그 다음에 내적 책임만 다하면 된다. 연구 결과의 활용과 그 책임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야. 이거는 가치 중립적 입장이다. 근데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를 인류의 복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과학자는 연구윤리 준수하여. 이거는 내적 책임. 연구 결과 활용이 인류와 환경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숙고를 해봐라. 이거는 외적 책임. 그러니까 요거는 가치 개입주의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 과학자는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 행위를 건절해낸다. 이거는 내적 책임이죠. 그래서 맞고.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죠. 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외적 책임. 그러니까 이건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윤리적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을이 아니라 이제 갑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과학자는 인류의 복지 향상을 연구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 갑에 보면은 어떤 과학자도 그 결과가 인류의 복지에 이로울지 해로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을은 보면은 자신의 연구를 인류의 복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대. 그러니까 분리할 수 생각 없을 없다는 얘기는 인류의 복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을은 맞는데 갑을 보면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의 복지에 이로울지 해로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인류의 복지를 항상 연구의 목표로 삼아라? 이거는 이제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1페이지는 요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7번이 나와 있는데 7번은 일단 배우지는 않은 단원인데 요거 내용만 잠깐 보고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리기가 조금 이 문제밖에 없어서 그냥 풀이를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이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복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화산업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핵심 용어인데 요거는 이제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하면은 이제 핵심어가 되는 거고요. 문화산업으로 전락한 대중문화는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지금 현재 오늘날의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예술이 대중문화가 예술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예술도 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이 되면서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제 그냥 이익 추구의 그냥 수단이 돼버렸다. 그것 말고는 이제 없다. 그래서 문화산업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예술의 자율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문화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문화상품을 표준화할 수밖에 없으며 표준화된 문화상품은 그러니까 표준화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고 굉장히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요구하는 입맛에 맞게 예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예술은 이제 일종의 상품이 돼버렸다. 대중을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욕구마저 조종하고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대중은 문화상품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고 도피를 꿈꾸고 적극적인 사유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친구들과 관계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 대중문화 뭐 여러분 뭐 음악도 있겠고 뭐 영화 드라마도 있겠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건
대기업이 거의 뭐 주도적으로 음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들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들에게 오면서 대중들에게 뭐 호응을 얻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엔 이런 이 아도르라는 사람은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만드는 생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대중들의 어떤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대중들이 다 그냥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창성이라든지 또는 개성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A라는 음악이 계속 유행하고 있어. 이 A라는 음악은 이제 여기서 만들겠죠. 여기서 만든 음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런 음악이 좋고 즐거워하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심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중들은 B 음악도 있고 C 음악도 있고 D 음악도 엄청나게 다양한 음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독창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향유하지 못하고 미디어가 만든, 그러니까 미디어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감상이 일률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개성이 없이 독창성이 없이 일률적으로 대중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다. 이게 문화산업을 이야기하는 아도르노의 입장인데, 자, 첫 번째, 대중을 수동적 문화 소비자로 전락시킨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게 이제 아도르노의 입장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표준화 전략으로 획일화된 상품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를 일종의 현혹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문화산업의 성공은 상업성이 아니라 예술성이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문화산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업성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예술성은 사라졌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문화산업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고려대상이 이제 아닌 거예요. 뭐가 고려대상이야? 이익추구, 상업성. 문화산업이 성장할수록 대중의 사회 비판 의식은 약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률적이 됐고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여기 보면은 적극적인 사회를 할 수 없게 돼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다음 문화산업은 대중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도 둔화시킨다.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죠. 맥락에서 이것도 다 맞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8번 아니고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자, 가불병 사상가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른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칸트는 그래서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간접적 의무다. 직접적 의무는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다.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그 다음에 동물을 조작하고 스포츠나 돈을 위해 임의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행이 문제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능력이 없더라도 삶의 최라면 자원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뭡니까? 레건의 동물 중심주의. 그 다음에 대지윤리 나오면은 누구죠? 레오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기획부터 보겠습니다. 성장한 포유동물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비를 보면요, 지금 을이 갑에게 비판한다는 것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걸 확인할 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을은 맞는데 을은 맞는데 갑은 틀린 내용이면은 이거는 기획은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봐라. 성장한 포유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대. 이거는 레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레거는 맞는 거죠. 칸트는 어떻습니까?
성장한 포유동물 함부로 대우하지 마라, 잔인하게 다루지 말아라고 그랬죠. 그거는 간접적 의무하지만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지 말아라. 예, 이것도 그렇게 칸트도 이것도 역시 맞는 거다 이 말이야. 둘 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다. 그 다음 D.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D를 보시면요. D는 레건. 자, 레건이 레오폴드한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건은 맞고 레오폴드는 틀리면 되는 거예요. 자, 레건은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야.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 예, 일부 동물과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지. 병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레건은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맞고요. 그 생태 중심주의는 레오폴드는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지위가 갖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 자, AF는 칸트가 을병에게 제기하는 비판이죠.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칸트는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당연히 맞고요. 레건은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레오폴드,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레오폴드도 당연히 맞는 거죠. 이 세 사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생태 중심주의자이건 생명 중심주의자이건 또는 동물 중심주의자이건 동물이 또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는 자연 안의 모든 존재가 도덕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동식물이 여기 밑에 있고 인간이 여기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아요. 이 생태의 어떤 서열 또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얘들이 도덕적 지위가 있어.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될 거면은 뭘 먹어야 돼? 당연히 동물과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 중심주의든 또는 탈인간 중심주의든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도덕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식물이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 맞는 것이. 그 다음 자, 리을 CE라고 그랬는데 C하고 CE는 병이 생태 중심주의가 갑을에게 비판하는 거죠.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레오폴드는 맞느냐? 예, 생태계 그 자체가 도덕적 지위가 있는 거죠. 생태계 그 자체란 말이 이걸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 생태의 중심주의는 전체론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뭐야? 개체론. 그러면 레건은 뭡니까? 동물 중심주의이면서 개체론자죠. 그러니까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지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제.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란 것만 도덕적 지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여러분 요 리을의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요 생태계 그 자체란 말은 이 생태계 그 이 하나의 전체가 도덕적 지위가 있다. 그 다음에 개체로는 이 생태계가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것들 또는 여기 살아있는 하나의 동물들만 각각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가 있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체론이 되는 거고, 이것들도 도덕적 지위가 있지만 이것을 전체를 포괄하는 이 생태계 그 자체도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론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조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 조금 흥분을 했는데 그다음에 11번 자 처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집행이 돼야 되고 공공복리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처벌보다 더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사형은 사회계약에 위반되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계약 이야기하고 종신노역형 백할이하죠. 그럼 이 사람 누구겠노? 거의 99% 칸트가 되겠죠. 처벌은 언제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된다. 칸트. 그 다음에 오직 보복법 응보주의. 그다음 1번 응분의 보복만이 처벌에 정당한 것. 이거는 갑이 아니라 칸트가 되는 거죠. 공익의 증진이 처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거는 칸트의 입장인 거지. 이거는 갑의 입장은 아닌 거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거는 을이 아니라 갑이 돼야 되고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해 사형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갑이다. 바뀌었고요. 처벌은 법률의 근거. 이거는 자 봐라. 처벌은 뭡니까? 처벌은 개인이 내리는 게 아니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이건 너무 사기적인 건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처벌은 다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형 법정주의는 이 베카리아가 강력하게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인데 우리가 보통 죄형 법정주의 하면은 베카리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죄형 법정주의는 근대 시대 사람들, 칸트라든지 공리주의나 루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근거에서 처벌이 집행돼야 된다. 어떤 개인이 특정 개인이 임의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거는 전근대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또는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가중한 처벌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친분 있는 사람이다. 또는 이익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가 있어도 가벼운 처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아예 처벌을 하지 않잖아.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그 다음 15번인데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입장. 오늘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기나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실험이 늘고 있다. 그런데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불필요한 실험은 제한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면 동물 실험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실험의 전 과정에서 동물에게 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동물을 이용한 실험의 정당화가 가능하다. 이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시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고통 이야기하고요. 여기도 동물이 걷는 고통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필수적이지 않은 고기나 우유 이런 것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면 동물 실험을 할 수 있어.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 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험할 때는 어떻게? 고통을 줄여야 돼. 왜 그렇게 얘기하노? 동물은 쾌고 감수성이 있고 따라서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은 어떻게? 고통을 줄이려고 하고 쾌락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실험이 돼야 된다. 동물 실험의 과정에서 윤리적인 성찰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동물에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 이것도 맞는 거죠. 동물 실험에 앞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우선 고려하는 게 맞는 거죠. 방금도 얘기했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동물을 이용한 것이면 할 수 있는데 그 해결책이 다른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동물 실험이 주는 효용을 따져 실험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구일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효용성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싱어는 공리주의다.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이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생명을 구해주는 어떤 효용이 있다. 그러면은 실험의 정당성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시민불복종 관련된 내용이죠. 시민불복종은 그것이 중단시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보자.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기보다는 보god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고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민불복종이. 그래서 좋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시민불복종은 어떤 악의 크기와 또는 선의 크기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어떤 감소 정도, 얼마나 감소시킬 건지 또는 덜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자, 저울질해보자는 것은. 그래서 요거는 공리주의적인 시민불복종 입장. 그래서 요거는 싱어가 됩니다. 여러분, 싱어. 제가 여기 학습지에는 시민불복종 이야기할 때 소로우 아니면 롤스만 다뤘었는데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싱어의 공리주의적인 시민불복종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 있기는. 예. 참고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을 보면 거의 정의로운 국가. 이 핵심어죠. 거의 정의로운 국가, 다수가 공유한 정의관. 예. 이건 누굽니까? 요거는 이제 룰스가 되겠고요. 자, 1번은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려고 그랬죠. 틀렸고요. 시민불복종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자. 이거는 뭡니까? 결과주의, 공리주의.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롤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공개적인 것도 아니지만 공개적인 것이고, 부정의한 모든 법이 아니라 이 부정의의 정도를 고려를 한 부정의의 정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정의하냐. 그러니까 심각한 부정의는 불복종할 수 있어. 그러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 4번에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위법행위죠. 그 다음에 정의 실현에 기여한 합법적인 행위라 위법행위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의 그 영상을 올립니다. 예. 그 수능 날과 오늘 해당되는.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